이강민의 잡지사 7월호 8번째 페이지. 조상님 묘는 자주 못 가도 조선왕릉은 밥 먹듯이 찾아다니는 능의 남자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뭔가 수줍네요. 가슴이 뜨끔한데. 아, 뜨끔해서. 네. 찔렸다. 그러니까 벌초할 때나 잠깐 그 조상 무덤은 가는데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선왕릉은 요즘에 한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정도는 다녀오는 것 같아서 조금 조상 무덤을 좀 자주 찾아야겠다. 또 후손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걸 보고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한데 그 장릉에 가면은 저희 집안 어르신이 세운 또 비가 하나가 있어요. 네, 이제 장릉 무덤을 찾는데 큰 역할을 했던 중종 때 박충원이라는 분이 있는데 저희 그 조상입니다. 예. 그래서 그걸로 약간 좀 그 죄송한 마음을 좀 덜하게 이렇게 마음을 그 갖게 되긴 합니다. 지상파에서 이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네. 효도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자, 이제 방학 시즌입니다. 뭐 대학생 방학은 이미 시작됐고 초중고등학생들도 이달 말에 이제 방학을 맞게 될 텐데 박광일 선생님 학창 시절에 방학을 어떻게 보낸 학생이었나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는 방학만 되면은 개울로 뛰어갈 생각을 했죠. 아, 개울. 물고기 잡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물고기 잡는 거 진짜 좋아하셨네. 네. 그물 들고 투망. 그래도 그물 들고 어항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낚시 이런 거 가지고 가는 거를 좋아해서 여름 때면은 이제 외갓집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당시로서는 남양주군 구리읍이었어요. 아, 구리. 근데 그 외갓집 바로 길을 건너면 동구릉이 있습니다. 아, 동구릉. 네. 그래서 동구릉은 쳐다보지도 않고 항상 개울로만 다녔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에 지금은 이제 그쪽에 뭐 여러 가지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형이 바뀌기도 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쪽보다는 그때 눈도 두지 않았던 동구릉을 요즘에는 정말 자주 가고 있습니다. 우리 또 잡지사 근면의 아이콘 박광일 선생님도 혹시 방학 숙제 몰아서 하셨냐고 질문이 들어왔는데. 그거는 근면 여부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요. 만국 공통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 일기를 지금처럼 이렇게 포털 사이트에 날씨 제공이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가족들이 이제 제일 이제 고민하는 게 그때 날씨가 어땠을까. 이게 이제 가장 큰 고민이었고 하다도 안 되면 이제 그 굉장히 일기 열심히 쓰는 친구한테 가서 이제 날씨만 베껴 오면은 그날 장문 실력 그게 이제 결국은 저희 작가로서의 어떤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영역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숙제 몰아서 해도 이렇게 박광일 선생님처럼 훌륭한 분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 학생들에게 말해주고 싶고요. 자, 오늘은 방학을 앞둔 우리 잡지사 키즈들을 위해 또 휴가지 고민 중인 어른들을 위해 우리 박광일 선생님께서 특별한 역사 기행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선생님 어디로 떠나볼까요? 네, 숲이 있고 역사도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좀 이렇게 산책도 할 수 있는 곳 바로 조선왕릉입니다. 굉장히 가까운데 좋은 장소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찾지를 않습니다. 물론 최근에 조금 많은 분들이 주말에는 찾고 계신데 이제 방학 때는 주중에도 좀 움직이실 수 있으면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다니다 보면은 조선왕릉이 모두 똑같은 모양인 줄 알았는데 다니다 보면은 조금씩 다르고 또 거기에 묻혀 있는 왕과 왕비에 대한 얘기를 듣다 보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역사 공부도 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조선왕릉은 숲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숲길 산책도 굉장히 뭔가 마음을 좀 편안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럼 진짜 여름 방학이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저는 어렸을 때 그때는 하지 말라던 뭐 도토리 채취하고 뭐 그런 것들을 했습니다만은 그때는 이제 그런 게 뭐 이렇게 금지하는 게 없었던 시기였어요. 선사시대 스타일로 유년 시절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수리업 채집을 하셨네. 몇십 년 전에 분위기와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졌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지간한 왕릉의 성물은 다 올라가 본 것 같아요. 말도 타고 막 이랬던. 그때는 놀았으니까. 왕릉에서 이렇게 뒹굴고 뭐 이런 거. 텔레토비 동산이야 뭐야? 비슷했던 것 같아요. 왕릉 무료냐고 질문이 들어왔는데. 무료는 아닙니다. 유료이긴 한데 거의 뭐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로 좀 저렴한 편이기도 하고요. 1,000원, 2,000원. 네네,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거의 또 무료로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조선왕릉 좀 편하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다른 곳은 이렇게 갈 때마다 입장료를 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예를 들어 동구릉은 한 번 내면은 그 안에 무덤이 왕릉이 무려 9개. 아, 진짜? 1 플러스 8? 네. 1 플러스. 1 플러스 8이고요. 그 다음에 뭐 고향이 서울릉, 그럼 1 플러스 4. 그 다음에 선정릉, 작은데도 1 플러스 1. 입장료를 4배, 5배 안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8분의 1, 9분의 1을 받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네. 요즘 표현으로 혜자네요.
근데 이제 조선 왕릉이 40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또 어디서 보면 네. 42기라고도 하고. 네, 원래 이제 조선 왕릉은 이제 42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태조 이성계부터 이제 그 순종의 유릉까지 네. 42기가 맞는데, 근데 이제 북한에 2기가 있습니다. 재릉하고 후릉이. 그래서 세계유산을 신청을 할 때 남한 쪽에 있는 40기만 신청을 하고 등재가 돼서 네. 보통 이제 조선 왕릉은 40기 또는 42기 요렇게 이제 부르는데 둘 다 네. 각각의 의미에 따라서 맞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네. 보통 사람들이 모르는 조선 왕릉이 8개 더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모르는 조선 왕릉이 있을 수 있나? 있어요. 왜? 네, 아마 조선 왕릉이 42기가 말고 더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설마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일단 조선 왕이 그렇게 많았나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태정태세로 외우는 조선 왕과 조선시대 생각했던 조선 왕이 일단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조의 큰아들이었던 의경세자 성종의 아버지는 우리 기준으로는 태정태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분은 조선시대 덕종이었고요. 왕이 위로 추존하죠. 추존을 하면은 왕이 묻혀 있으니까 그 무덤도 왕릉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인조의 아버지 정원군도 추존을 해서 원종이 되잖아요. 예. 그 김포의 장릉.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네. 그러면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조선 왕릉의 기수가 왕의 숫자보다 이제 많은 편이 42기. 되는 건데 예. 그런데 여기에서 또 벗어나는 범주에 조선 왕릉이 있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8기? 그렇습니다. 그게 뭐예요? 용비어천가에 나오면은 네. 목조, 익조, 도조, 환조라고 태조 이성계의 고조부, 증조부, 조부, 아버지를 추존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아니 근데 그럼 목조, 익조 이렇게 하면은 4대조니까 예. 4대조면은 그러면은 플러스 4가 아닐까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때가 아직까지 조선 왕릉의 전통이 잡히지 않을 때입니다. 네. 그래서 고려 같은 경우는 공민왕릉하고 노국대장공주가 같이 이렇게 사진 보면 붙어 있잖아요. 근데 공민왕릉 무덤은 혈릉, 노국대장공주 무덤은 정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있어도 따로 묻혀 있으니까 2개다. 네. 이렇게 봤던 거죠. 그러니까 목조, 익조, 도조, 환조도 각각 2분씩이니까. 왕비까지. 그렇죠. 그러면은 모두 8개가 돼서 예를 들어 목조의 덕릉, 그다음에 목조 비였던 분의 안릉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모두 8개의 왕릉이 추가가 돼 있어서 사실은 조선시대 그러니까 순종 기준으로 본다면 자기 무덤을 포함해서 네. 우리 조선에는 50개의 왕릉이 있다. 이렇게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 8기는 세계유산에서는 빠졌네요. 세계유산에 빠져 있고 또 북한 지역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래서 잘 모르는 조선 왕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네. 왕릉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조선의 왕이 이제 돌아가시면 3개의 관청이 신설된다고. 네, 임시관청을 해서 무슨 도감 하면은 전부 다 임시관청인데요. 네. 일단은 왕의 장례식을 치를 준비를 하는 국장도감. 그러니까 왕의 장례 거창하게 치러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앞 뒤로 이제 과정이 필요한데 왕은 죽은 다음에 승하한 다음에 5개월 정도 지나서 장례를 치릅니다. 그래요? 그럼 그 동안 궁궐 안에다가 왕의 시신을 모셔놓거든요. 예. 이거를 빈전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빈전을 관할할 관청이니까 빈전 도감. 그런데 그 5개월 동안 네. 여기서 그 시신을 모셔놓고 있으면 네. 저쪽에서 뭘 해야 되냐면 무덤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무덤을 보통 산릉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네. 살릉도감. 그렇게 해서 국장도감, 빈전도감, 살릉도감 이렇게 3개가 이제 임시관청이 생기게 무덤 만들 시간을 벌기 위해 5개월을 기다리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이제 애도하는 기간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게 이제 살릉도감의 관계자들을 힘들게 하는 거죠. 왜요? 아니 5개월 만에 어떻게 무덤을 만들어? 거기 성물 만들고 정자각 지어야 되고 사초지 다듬어야 되고 그러니까 제일 바쁜 요 동네. 공사기간 맞추라고. 네, 여기 제일 바쁜 동네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국장도 가면 조금 여유 있어요. 5개월 동안 예, 상여 나갈 준비, 방상시탈 준비하고 뭐 이런 것들 여기 하니까 국장도 가면 비교적 여유가 있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빈전도 가면 아니 5개월 동안 왕의 시신을 썩지 않도록 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데 어디다가 왕의 그렇죠. 시신을 안치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필요했던 게 바로 동빙고 옥수동에 있었던 얼음을 가져다가 집 전체를 거의 가득 채울 정도로 보통 빙반이라고 하는 얼음 침대를 만들긴 하지만 가득 채워서
최대한 왕의 시신이 상하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보관을 하니까 각각의 관청들이 약간의 고충들은 있었지만 국장도감이 조금 여유 있는 국장도감이 그나마 좀 꿀 느낌이다. 네, 조금 여유 있는 좀 덜 바쁜 관청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왕릉이 만들어지는 방식을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왕릉을 만드는 방식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뭔가 사초지라고 하는 둥근 어떤 언덕 위에다가 왕의 그 능침을 만들게 되는데요. 네.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조선 왕릉은 규모가 크질 않아요. 그런데 너무 작으면 뭔가 사람들에게 왕의 무덤이라는 느낌을 주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덕 위에 만들어서 언덕 전체를 마치 봉분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 줍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능침을 만드는데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실제로 요즘에 이제 그 왕릉 기행 신청을 하다 보면 능침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왕의 무덤이지만 네. 뭐 그렇게 커 보이진 않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 정도 무덤이면 선생님 도굴당하지 않았나요? 라고 물어보게 되거든요. 근데 조선 왕릉이 의외로 지금 40기의 무덤 중에서 네. 왕릉 중에서 네. 도굴당했거나 도굴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건 선정릉 2개밖에. 그것도 임진왜란 당시 7년이라고 하는 전쟁 외에는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 이유는 조선 왕릉이 우리가 아는 것과 조금 다른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능침이 이렇게 있는데 네. 그 능침 3m 밑에 네. 일단 관을 놓는 공간이 있습니다. 3m 꽤 깊숙이 네, 보시네. 굉장히 깊이 있어요. 예. 그래서 3m 파면은 3일이면 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쭉 파내려 가다가 조선 전기의 무덤이라면 여기에 석실 그러니까 돌로 만든 방에 부딪힙니다. 일단 삽자루 부러지고. 네, 삽자루 부러지고 그 근처에 석회가 막 뿌려져 있어가지고 실제로 입구 찾는 것도 힘들고요. 그다음에 조선 후기는 아예 들어가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지금으로 치면 벙커 같은 시멘트 덩어리를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당시에 왜군들이 여기를 파봤는데 안 들어가고 너무 힘든 거예요. 석회, 시멘트면 석회. 네, 석회하고 이제 그 모래하고 그다음에 흙하고 섞는데 결국은 지금 우리가 보는 콘크리트랑 비슷한 체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산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고 두 번째는 그러면 그래도 노력을 해서 파갖고 뭔가 보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왕의 제궁이라고 하는 관 안에 별 귀한 물건을 넣진 않아요. 지금으로 치면 굉장히 귀할 텐데 뭐 금은보화 이런 거 없나요? 없습니다. 기껏해야 이제 미니어처들이 있어요. 미니어처? 네, 예를 들어서 악기 미니어처. 그러니까 왕이 보통 이제 뭔가 큰 행사를 치를 때 악기 많이 쓰잖아요. 그다음에 제사용품 미니어처. 그다음에 왕이 뭐 이렇게 어디 출정할 때 군복 있잖아요. 군복 미니어처 요만한 거. 그래 되게 예뻐요. 지금은 제가 보기엔 굿즈로 팔아도 오히려 제가 보기엔 왕릉 굿즈로 팔아도 좋을 것 같고 제일 예쁜 미니어처들은 이제 그 잭이라든지 하는 그릇 미니어처. 한 10cm도 안 되는 조그만 여러 모양의 백자 그릇들을 넣어 놓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귀하지만 당대 사람들은 뭐야? 이거 쓰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코코블럭이야 뭐야 이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조선 왕릉이 도굴의 피해에서 벗어나 전 세계에서 거의 유례가 없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흥미로운 부분은 정자각을 두어서 후대 왕들이 재향을 지내는데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향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게 이제 또 정근대. 그래서 정근대 조선 이전의 왕릉들은 무덤 자체를 크게 했다면 조선 왕릉은 무덤 규모만큼이나 제사 지낼 공간을 넉넉하게 만들었던 것도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교의 나라.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왕릉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부분이 신도비와 표석이라고 하던데 이건 뭔가요? 그래서 이제 조선 왕릉은 우리는 지난 몇백 년 동안 만들어진 거를 플랫하게 밑에서 보듯이 보니까 모든 제도가 처음부터 갖춰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수백 년 동안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건 없앨까 저건 만들어 볼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모름지기 왕릉이면 당연하게 왕의 업적을 비석에 세워서 왕릉에 세워야지라고 했습니다. 일반 백성들도 그런 거 써놓잖아요. 그렇죠. 중국 가면은 어지간한 전부 다 황제로 몸 신도비들 다 있거든요. 그게 신도비구나. 네, 왕의 업적. 이 왕은 태어날 때 하늘의 기운이 뭐 어쩌고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으면 그렇지만 뭐 아들한테 쫓겨난 건원는 이제 이 신도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 신도비가 두 가지 부분에서 후대 왕들이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봤던 거죠. 첫 번째는 너무 만들기가 힘들어요.
규모가 커서 돌덩어리 하나 옮기는데 한 12톤에서 20톤 가까이 되는 돌덩어리를 옮겨서 깎아서 거북 위에 올려야 되거든요. 예. 이게 보통 힘든 작업이 아니었고요. 그래도 왕인데. 아까 살릉도감 5개월 만에. 그렇죠. 그 사람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힘들었고 두 번째는 우리 조선은 기록의 나라인데 그렇죠. 태조의 업적이나 태종의 업적이 실록에 다 있는데 굳이 저기다 새길 필요가 있을까? 니들이 실록 찾아보지 왜 저기다 새기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문종 때를 기준으로 해서 더 이상 그 문종 이전의 왕들만 신도비가 있고요. 그 이후에는 신도비가 없습니까? 태정, 태세 4개의 신도비만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태조의 건헌능하고 그다음에 태종의 헌능만 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정종의 무덤은 북한 쪽에 있으니까 못 보게 되고요. 세종대왕 무덤은 원래 헌능 옆에 있었는데 이제 천장을 합니다. 여주로. 옮겼다. 그러면서 그 비를 묻어버려요. 그래서 비 자체는 남아있지만 영릉에는 신도비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땅 속에 있어요? 네, 묻어서 지금 세종대왕 기념관에서 다시 이제 판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비는 딱 2개만 있기 때문에 건헌능이나 헌능을 가시는 태조와 태종의 무덤을 가시는 분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해서 잘 마무리되나 싶었어요. 그 후대 왕들이 이제는 왕릉을 만들고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시대 왕이나 사대부들은 저게 누구의 무덤이고를 다 알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저기 뭐 테헤란로나 아니면은 강남에 어딜 가더라도 저 빌딩의 이름표를 보지 않더라도 저거는 땡땡 빌딩이야. 저거는 무슨 빌딩이야. 여의도의 무슨 빌딩이야. 목동에 가면 저 까만 빌딩 저건 뭐야? CBS 빌딩이야. 잡지사야. 다 알잖아요. 잡지사 빌딩이야. 이렇게 다 아는데 그런데 이제 한 500년 지나면 이제 사람들이 그거 갖고 조사하고 다닐 거 아니에요. 모르지. 이거는 검은 거 보니까 목동에 보니까 이거는 굉장히 거창했다고 하는데 왜 거창하지 않지? 막 이러면서 볼 텐데 이 상황을 누가 맞닥뜨렸냐면 영조가 맞닥뜨린 거예요. 영조 때쯤 되면 세월이 많이 지나서 세월도 많이 지나고 왕릉도 많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영조는 능행을 굉장히 많이 갔는데요. 어느 능인지 오래간만에 오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왕실 사람들도 헷갈려. 그렇죠. 헷갈릴 수밖에 없죠. 우리 딱 지나가면서 저 임금님께서는 할아버지고 뭐 어떤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떠올랐던 모양입니다. 신도비가 없으니까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이름표라도 붙이자. 이름표. 그래서 지금 조선왕릉 모두 가면은 이 조선국의 누구의 무슨 능이다 이런 표석이 붙어 있거든요. 표석이구나. 이 표석을 영조 때 싹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영조 이후에 그 무덤들은 왕릉들은 다 세우겠지만 그 이전에 만들어졌던 조선 왕릉들도 이때 표석이 다 세워져요. 영조가 우리 잡지사 초반에 너무 좀 괴팍한 모습으로 시작을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미담이 하나씩 나오네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조선 전기에 있었던 조선의 문화를 다시 후반부에 끄집어낸 인물이 영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영조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현대 안내판만 보고 거기에 누가 묻혀 있는지 표석이 없어서 그러네. 조금은 곤란했어요. 느낌이 안 살지. 느낌이 안 살잖아요. 옛날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는 조선국 누구의 왕릉 이런 어떤 모습들을 세웠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면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 비의 뒷모습을 좀 그 보호 때문에 볼 수는 없지만 전부 영조 때 세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나름 이제 저같이 이제 답사 다니는 사람들은 고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조 재평가 특집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할 거 많습니다. 할 거 많아요. 네, 영조의 그러니까 이제 그 가족 관계 빼놓고는 괜찮은 업적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의왕후의 무덤이 만들어지면서부터는 또 하나의 새로운 조선왕릉 전통이 생긴다고요. 그렇죠. 그때 보통 조선왕릉은 이제 크게 3가지 범주로 되어 있거든요. 하나는 왕 혼자 묻혀 있는 경우, 하나는 왕비 혼자 묻혀 있는 경우인데 이거는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보통은 왕과 왕비가 같이 묻혀 있어요. 이거를 가능하면 맞춰드립니다. 후대 왕들이. 가능하면 맞춰드립니다. 네, 가능하면 맞춰드리는데 이제 건헌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계비였던 이제 신덕왕후를 태종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이런 사례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맞춰드려서 왕과 왕비가 같이 묻혀 있거든요. 그런데 왕과 왕비를 같이 묻으면 이제 고려 때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서로 다른 왕릉이었잖아요. 근데 헌능이나 영릉을 보면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의 무덤이야. 라고 보아도 무방하기 때문에 아까 그러니까 공민왕과 노국대장 공주는 따로따로 찾는데 현능, 정능이라고 했지만 태종과 원경왕후의 무덤이라든지 세종과 소원왕후의 무덤은 같이 붙어 있으니까 하나로 그냥 헌능, 영능으로 부르는데 크게
거리낌이 없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세조의 무덤을 만들 때 먼저 세조의 그 무덤을 만들고 네. 그다음에 후대 이제 정의왕후께서 우리 온천에서 얘기하셨던 온천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아, 그분이구나. 그래서 만들었는데 예. 이 공간이 너무 좁은 거예요. 예. 그래서 옆쪽에 만들었습니다. 좀 넓어 한 5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50에서 100m 정도. 네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무덤을 만들었는데 이제 후대 이제 신하들이 고민을 합니다. 네. 이 두 무덤은 다른 무덤으로 봐야 되나요? 아, 좀 간격이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로 보긴 애매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면은 제사를 지내기 위한 정자각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예. 그 T자 모양으로 고물의 정자 모양으로 생긴 정자각이거든요. 근데 정자각을 세웠는데 요거를 두 개를 세워야 되나? 이러는 순간 이건 두 개의 무덤이 됩니다. 아, 애매한데요. 그러니까 성종이 고민을 하다가 점오로 해야 되나? 점오? 점오도 곤란하고 예. 정자각을 틀자 가운데로. 정자각을 가운데에다가. 예, 그래서 45도 각도인데 가운데로 틀어서 원래는 이게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거든요. 예. 가운데로 틀어서 하나의 무덤으로 만들게 되면서 조선의 동원 이강 그러니까 같은 영역 안에 언덕은 다르게 하고 있지만 이거는 하나다라는 개념에 등장을 하게 되면서 네. 그래서 같은 영역 안에 있으면 무덤이 둘이든 셋이든 또 때에 따라서는 넷이든 모두 하나의 능으로 부르게 되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왕릉 개수 셀 때 네. 이제 그렇게 포함을 해서 보게 됩니다. 또 이런 특색이 있고요. 무덤의 명칭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잡지사 완전 그 초창기에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제가 다 잊어버려서 네. 무슨 능, 네. 무슨 원, 네. 무슨 묘 그렇죠. 이게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 같은 사람의 무덤은 묘입니다. 그러니까 예. 대군 이하 공주 전부 다 묘입니다. 그래서 무슨 대군 묘, 네. 무슨 공주 묘가 되지 네. 절대 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능의 자격은 네. 딱 두 가지입니다. 네. 왕과 왕비. 왕과 왕비. 왕비. 같이 묻혀 있는 경우는 물론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그래서 왕 혼자 묻혀 있는 태조의 건원능, 그다음에 왕비 문정왕 혼자 묻혀 있는 태릉 이런 것들은 똑같이 능으로 봅니다. 예. 그러니까 왕과 왕비의 무덤을 능으로 보는데 네. 그런데 묘로 부르기는 좀 미안한 분들이 있어요. 네. 세자였다가 안타깝게 일찍 돌아가신 분. 아, 그분들은 어떻게 묘는 그러니까 예. 그래서 무슨 세자 묘 하기가 좀 처음에는 그렇게 불렀는데 네. 좀 미안한 부분들이 있었고 네. 또 미안한 분이 누구냐면은 왕의 어머니나 아버지였지만 왕이나 왕비가 아니었던 분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예. 대표적인 게 영조의 어머니였던 숙빈최 씨. 아, 예. 그다음에 경종의 어머니였던 희빈장 씨. 이런 분들은 왕비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희빈장 씨는 사실 왕비였다가 쫓겨나긴 했지만 왕비가 아니니까 능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묘라고 부르기는 애매하고. 미안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처음 생각했던 게 누구냐면 영조입니다. 아, 또 점점 가쪼가 돼가는 것 같은데. 네, 영조가 볼 때 네. 일단 자기의 어떤 그 경종 이후의 왕위의 정통성 문제도 있기도 했었고 자기 어머니를 높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거죠. 네네네. 근데 이 영조가 이 부분을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례를 쫙 찾아요. 막 조사를 합니다. 아니 그래도 내 어머니인데 그냥 묘라고 부르긴 그때는 그 처음 무덤 이름이 그래서 숙빈최 씨 묘예요. 그냥 네. 이렇게 불렀는데 너무 미안하잖아요. 예. 평소에 숙빈최 씨라고 불렀는데 예를 들어서 태조의 무덤이 태릉이 아니고 건원능이고 세종의 무덤이 세릉이 아니라 영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왕의 격식을 따르자면 능 이름하고 그다음에 시호나 묘는 달라야 되는데 네. 이 숙빈이라는 평소에 불렀던 이름을 그대로 무덤 이름으로 부르는 게 일반 사대부랑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조가 볼 때 이걸 뭔가 바꾸고 싶은데 막 찾았더니 인조가 원종을 추존하는 과정에서 원이라고 하는 이름이 잠깐 등장을 합니다. 네. 그때 신하들은 원과 능은 큰 차이가 없는데 이거 너무 그러니까 좀 외람되다. 이런 말 쓰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네. 거기에서 원자를 먼저 채택을 하는 거죠. 이걸 가지고 네. 왕의 친모나 친부의 무덤을 원이라고 이름을 붙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 스텝을 밟아갑니다. 그냥 숙빈채 씨 묘에서 원으로 바꾸면은 그 너무 합리가 그렇죠. 이게 신하들하고 논쟁을 벌이니까 네, 그러니까 급변이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이름만 소령 묘로 바꿨으면 좋겠다. 예. 신하들이 뭐 소령 묘로 바꾸신다는데 뭐 그 정도야. 그런 거 하죠. 그러다가 이제 한 10년 지나서 네. 이제 좀 권한이 좀 든든해졌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왕의 친모고 왕의 친부면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소령 원이라고 하면서 이때 하나의 제도가 완성이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원 제도가 등장을 하고 요 원 제도를 아주 깨알같이 잘 쓰신 분이 네.
정조입니다. 아, 정조가 깨알같이 잘 썼다? 예,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사도세자잖아요. 예. 족보상으로는 효장세자지만 사도세자가 그러니까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막 그러고 올라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예. 그러니까 이 무덤이 처음에 수은묘였거든요. 네. 근데 이거 너무 미안하지 않느냐. 네. 그래서 처음에 영우원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혈융원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육릉 자리로 옮기게 되는데 왕이 되지 못한 세자도 그럼 원으로. 이때는 왕의 친부입니다. 아, 왕의 친부였기도 네, 그러니까 자기의 친부의 기준인 거고 네네. 아직은 세자의 무덤은 아니고 네네네. 그러다가 이제 고종 때 헷갈리니까 사도세자는 세자여서 원인 거야 아니면 친부여서 원인 거야 그렇겠다. 그런 것들도 있는데 이제 그때쯤 되면은 세자였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순회세자라든지 효명세자라든지 그러니까 세자의 무덤을 다시 원으로 바꾸자라는 규칙이 정해지면서 우리가 이제 왕릉에 가서 배울 때는 세자거나 왕의 친모, 친부는 원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조선 왕릉과 관련된 40기에는 빠져 있지만 왕실의 무덤을 가리킬 때 무슨 원이 등장을 하면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니 저분이 왜 원이야? 라고 하면은 그건 이제 조선의 역사 속, 그러니까 왕실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모르는 왕이 생기는 것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보셔야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그럴 있습니다. 때 이제 바로 잡지사 검색해 보시면 다 얘기들이 있습니다. 아마 다음 편쯤에 이런 얘기들을 좀 모아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요거는 진짜 기억해 두시면 두고두고 좀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왕릉에 얽힌 오해를 오늘 바로잡아 주실 게 있다고 들었는데. 네. 보통 이제 제가 그 답사 다니는 초창기에 이제 장릉 가면은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영월 장릉에 이제 답사 우리 팔도유람 때 오시잖아요. 되게 고립된.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청령포로 이제 쫓겨났다가 그 관풍원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거기서 무덤을 만든 게 이제 장릉이거든요. 숙종 때. 그런데 이제 장릉을 만들었는데 이제 순서를 기다려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앞에 설명하시는 분들이 진짜 단종의 죽음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뒤에서 공감을 하고 그래서 이 무덤 만드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그리고 거기 저도 공감을 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이 이 보십시오. 무덤이 이렇게 단순합니다. 그 이유는 단종이 쿠데타로 왕위에서 쫓겨나서 그래서 여기다가 무석인 그 무인을 조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무인 조각이 왜냐하면은 이제 왕릉 능침 구조는 첫 번째 그러니까 상층에는 왕과 관련된 조각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문석인이라 해서 문신석이 있고 세 번째는 무석인이라 해서 무신석이 있습니다. 근데 요렇게인데 무신석이 없어요. 그게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그쵸 막 이렇게 합니다. 쏙쏙 들어와요 해설이. 쏙쏙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러고 이제 그 저랑 같이 온 분들이 저를 딱 보면서 선생님 저런 건가요? 그래서 그게 그래서 저분이 이제 빠져나가면 그 자리에서 얘기하면 좀 죄송하니까. 박광일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제가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왕릉이라고 갔는데 무석인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서울의 정릉, 성북구 정릉, 신덕왕후의 무덤. 신덕왕후. 그 다음에 광릉 옆에 있는 사릉, 그러니까 정순왕후의 무덤. 여기에 가면 무석인이 없어요. 왜 없냐면은 사실은 이 왕릉은 조선시대 기준으로는 추존 왕의 예에 따랐습니다. 추존이라는 게 실제 왕이 아니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이분은 왕의 자격이 있거나 왕의 위치에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후대 왕들이 왕으로 높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추존 왕의 대표적인 걸로 단종을 꼽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납득이 안 되죠. 아니 단종은 태정태에서 문단세에도 들어가 있는 분인데. 그런데 원래 그분이 단종이었다가 노산군으로 강등돼서 죽었다가 다시 숙종 때 노산군 노산대군을 거쳐서 단종이 됐거든요. 추존이. 그 추존이 된 겁니다. 신덕왕후 역시 원래 왕비였지만 태종 때 폐서인이 될 뻔했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현종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왕비의 지위로 다시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기준으로 보면은 신덕왕후가 됐던 단종이 됐던 추존된 왕비와 왕의 사례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된 부분들을 왕릉 만들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성물을 반으로 줄이자. 그래서 그 능침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게 양 4마리, 호랑이 4마리인데 총 8마리거든요. 그거 4마리로 줄이고 문석인, 무석인 중에서 무석인은 빼자. 요런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무석인이 없는 이유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참 해설이군요. 네, 그래서 오해의 여지가 없지 않으실까. 근데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이상한 것들이 있긴 해요. 그건 예외입니다.
예외. 예외 있습니다. 그 예외가 이제 정조의 아까 말씀드린 현룡원인데 여기는 추존왕도 아니고 원이잖아요. 보통 왕릉보다 더 화려합니다. 사실은 약간 격식을 좀 과하게 차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외 사항도 있긴 있다. 네. 예.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끝으로 이제 조선 후기 고종이 집권하면서부터는 조선 왕릉이 또 큰 변화를 겪게 된다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고종이라고 하는 왕이 있던 시기는 이제 1897년 이전에 왕에 있던 시절과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가 있던 시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 시기에 왕후였던 명성황후가 시해당합니다. 1895년에 시해당하지만 무덤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는 이제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종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저 명성황후의 무덤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처음에는 왕릉의 예에 따라서 준비를 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서 사람을 몰래 명나라로 보냅니다. 그래서 명나라 황제릉의 예법을 따라서 1900년경에 지금의 금곡 자리에 지금 홍릉 모습을 얼추 갖추게 되는데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조금 더 모양을 갖추려고 하다가 1900년, 1901년쯤 이제 대한제국이 흉년, 콜레라 이런 것들로 어려워져서 그 왕릉을 완성을 못한 상태로 대충 모양만 갖추고 그냥 놔두고 원래 이제 청량리에 있는 모습으로 애매한 형태의 명성황후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1919년에 고종이 승하하게 되면서 이거를 현재의 황제릉의 모습을 만들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이 황제릉의 모양을 만든 건 일제강점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거는 1900년 즈음에 모양은 이미 갖춰놓은 거예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그때 이 장례를 총괄했던 게 순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예전 황제릉의 모습대로 그대로 갖추었다라고 볼 수 있어서 그래서 홍릉과 그다음에 그 다음 왕 순종이 1926년에 승하하면서 만든 유릉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조선 왕릉의 전통을 이어가면서 동시에 중국 황제릉의 체계에 따라서 그 모습이 조금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에는 못 보던 동물 조각이 그렇죠. 그래서 가면 깜짝 놀래요. 얘네들 누구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 동물은 말, 그다음에 양, 호랑이 얘네들만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 뭐야? 그래서 왜요? 안내판을 보면은 뭐 기린, 그다음에 해치, 낙타. 그다음에 심지어는 뭐 이제 사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얘가 낙타 맞아? 그래. 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실제로 이제 조선 왕릉의 성물 어떤 전통을 따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한반도에선 절대 못 보는 애들. 그렇죠. 근데 이제 유릉으로 가면은 조금 더 구체화된 서양식 어떤 조각 기법이 들어갔는데 요거는 일본 사람의 손이 살짝 닿았습니다. 그 비교해보는 또 맛이 있겠네요. 네, 그래서 홍릉 같은 경우는 우리 전통의 성물 기법이라면 그 다음에 유릉 같은 경우는 서양식 조각 기법 이런 것들 염두에 두고 보시면은 같은 또 황제릉 안에서 차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포인트도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조선 왕릉에 관한 기본 상식들 깔아봤고요. 다음 주 이제 2탄도 이제 왕릉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네, 이제 그 조금 더 총론이었다면은 강론. 도대체 이분은 왜 여기에 묻혀 계실까? 왜 부인이 셋인데도 혼자 계실까? 뭐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도대체 이 왕릉은 왜 이런 모습으로 되었을까? 이런 어떤 조금 비하인드 스토리. 그러니까 왕릉이 재밌는 이유는 그 왕릉의 뭐 건축적인, 조경적인 아니면 조각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거기 왜 그분이 묻혀 있을까?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이런 게 되게 재밌거든요. 스토리. 네. 그래서 그 왕릉에 얽혀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 역사 투어 회사 대표님을 모시고 이거를 이제 공짜로 가이드를 듣는 게 잡지사자 청취율 조사 기간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음 주 놓치지 마시고 전화도 잘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선왕릉 역사기행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